지금 미국 전역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여고생의 단 한마디 말 때문에 가정과 학교, 나아가 나라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이 여고생의 발언 하나에 부모님의 비밀이 드러나고 그녀가 알고 있던 모든 미국인의 자부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여고생은 어떤 사연으로 완벽한 미국인이라는 거대한 믿음을 무너뜨린 것일까요? 그 충격적인 진실, 오늘의 사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입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18살 고등학생이에요. 지금은 최고 사립학교에 다니면서 완벽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정말 완벽한 미국인 가정에서 자란 평범한 학생이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생각했던 완벽함이 사실은 전혀 완벽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된 이야기예요. 그리고 저 자신이 누구인지, 제 가족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매일 아침 침실 거울 앞에 서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미국인이야. 미국인은 세계 최고야. 이제는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었죠. 12살 때부터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깨까지 내려오는 갈색 머리카락. 대부분 진지해 보이는 회색빛 파란 눈동자. 저는 18살이고 샌프란시스코 최고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성적은 완벽했어요. 미래도 다 계획되어 있었죠. 제 인생의 모든 것이 정확히 그래야 하는 대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아래층 넓은 부엌으로 내려갔어요. 엄마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죠. 대리석 조리대 주변을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커피를 따를 때 엄마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얼굴을 보니 슬퍼 보였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아빠는 긴 식탁에 앉아서 태블릿을 읽고 있었어요. 비싼 정장을 입고 금시계를 차고 있었죠. 아빠의 모든 것이 성공한 사업가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샌프란시스코 시내에서 투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부자들이 아빠에게 돈을 맡겨서 더 많이 늘려달라고 하고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는 멀리 금문교가 보이고 있었어요. 샌프란시스코가 우리 언덕 아래로 그림 엽서처럼 펼쳐져 있었죠. 완벽한 동네에 완벽한 집, 완벽한 전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빠가 태블릿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늘 그렇듯 진지한 표정이었죠. 에밀리, 한국에 관한 이 뉴스 봤니? 아빠가 물었어요. 또 우리 휴대폰 기술을 베끼고 있어. 저 사람들은 독창적인 건 아무것도 못 만들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가 한국에 대해 늘 하는 말이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미국 아이디어를 훔쳐서 싸구려 짝퉁만 만든다고 했어요. 미국인처럼 창의적이지 못하다고 했죠. 그들 나라는 뒤떨어지고 가난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물론이죠. 아빠, 제가 말했어요. 미국인이 최고 기술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엄마가 커피잔을 떨어뜨린 거예요. 바닥에서 큰 소리가 나며 깨졌어요. 커피가 사방으로 튀고 있었죠. 엄마는 그 난장판을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엄마가 속삭였어요. 정말 덤벙거리네요. 엄마가 무릎을 꿇고 깨진 조각들을 치우고 있었어요. 얼굴이 빨갛게 되어 있었죠. 아빠는 짜증스러워 보였어요. 엄마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그냥 앉아서 엄마가 맨손으로 유리 조각을 줍고 있는 걸 보고만 있었죠. 아침을 먹고 학교에 갔어요. 저희 사립학교는 커다란 석조 건물들과 완벽한 녹색 잔디밭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있었죠. 모두 똑같아 보였어요. 모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미국이 세계 최고 나라라고 배우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우리처럼 되고 싶어 한다고 배우고 있었죠. 역사 시간에는 2차 대전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미국이 어떻게 세계를 구했는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미국 군인들이 영웅이 되는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었죠.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교과서에서 한국이 나올 때는 작은 문단 하나뿐이었어요. 그 문단에서는 한국이 가난했고 미국의 도움이 필요했다고 쓰여 있었어요. 손을 들었어요. 지금 한국은 어떤가요? 제가 물었어요.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직도 발전하고 있는 중이야, 에밀리. 어느 정도 발전하긴 했지만
여전히 미국 같은 나라의 지도가 필요해. 노트에 이걸 적고 있었어요. 한국은 미국의 지도가 필요하다. 이건 이해가 되었어요. 아빠가 저녁 때 하는 말과 다 맞아떨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일어나서 부엌에 물을 마시러 갔어요.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아빠 방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어요. 걸음을 멈췄어요. 엿들으면 안 되는 건데. 하지만 목소리들이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언제까지 이걸 숨기고 있을 거야? 아빠가 말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화나 있었죠. 그래야 해요. 엄마가 말했어요. 에밀리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런데 만약 그 애가 알아내면 어떡하지? 누군가 말해주면? 아무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몇 년 전에 확실히 해놨어요. 심장이 빨리 뛰고 있었어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지? 엄마가 뭘 숨기고 있는 거지?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는데 오래된 사진 같았어요. 가끔 그리워요. 엄마가 속삭였어요. 한국말 하는 게 그리워요. 머리가 멈춰버렸어요. 엄마가 방금 한국말이라고 했나? 엄마가 왜 한국말을 하지? 다이애나,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아빠가 말했어요. 그 삶은 끝났어. 이제 넌 미국인이야. 에밀리도 미국인이고. 그게 중요한 거야. 어지러웠어요. 벽에 기대고 있었죠. 완벽한 미국인 엄마가 한국말을 한다고? 이해가 안 되었어요.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고 있었어요. 방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손이 아침에 엄마 손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완벽한 가구가 있는 완벽한 침실, 완벽한 인생을 바라보고 있었죠. 엄마가 저한테 뭘 숨기고 있는 거지? 사흘 후에 학교 사무실로 불려갔어요. 비서가 큰 봉투를 건네주었어요. 안에는 모든 걸 바꿔놓는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특별한 프로그램에 선발되었다고 하고 있었어요. 문화 교환 프로그램이었죠. 한 달 동안 한국에 살면서 한국 대학생들과 연구 프로젝트를 함께하게 되었어요. 한국. 아빠가 늘 뒤떨어졌다고 하는 나라. 독창적인 건 아무것도 못 만든다고 하는 나라. 미국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나라.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들고 있었어요. 한국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모든 게 이해되는 완벽한 미국 생활에 머물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두운 복도에서 들었던 엄마 목소리가 생각났어요. 한국말 하는 게 그립다고 했던 말. 아침에 엄마 눈에서 봤던 슬픈 표정. 어쩌면 한국에 답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날 밤 저녁에 부모님께 편지 얘기를 했어요. 아빠 표정이 아주 진지해졌어요. 포크를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국이라고? 아빠가 천천히 말했어요.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접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정말 가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말했어요. 아마 그냥 지루하고 뒤떨어진 곳일 거예요. 아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도. 하지만 내가 미국인인 게 얼마나 다행인지 알게 되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겠다. 그날 밤 엄마가 제 방으로 왔어요. 하얀 봉투를 문 아래로 밀어 넣었어요.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앞면에 엄마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제 이름이 쓰여 있었어요. 안에는 한국 글자로 주소가 쓰인 종이가 들어 있었어요. 읽을 수 없는 글자들이었죠. 한국 글자 아래에는 누군가 영어 번역을 써놨어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1기로. 종이 아래쪽에는 엄마가 영어로 한 문장을 써놨어요. 진짜 내가 누구인지 진실을 찾아라. 침대에 앉아서 이 신비로운 주소를 들고 있었어요. 완벽한 미국 생활이 갑자기 카드로 만든 집처럼 느껴졌어요. 작은 충격 하나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쩌면 무너지기를 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더 이상 아무것도 진짜 같지 않은데 모든 게 완벽한 척하는 게 지겨워지고 있었어요. 어쩌면 엄마가 이 오랜 세월 동안 숨겨온 게 뭔지 알아낼 때가 된 것 같아요. 어쩌면 한국에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비행기 바퀴가 인천공항 땅에 닿고 있었어요. 정말로 여기 와 있었어요. 정말로 한국에 와 있었죠. 비행기에서 내려서 공항 터미널로 걸어갔어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곳이 정말 컸거든요. 천장이 유리로 되어 있고 너무 높아서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햇빛이 금색빛처럼 쏟아지고 있었죠. 모든 게 수정궁전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이게 뒤떨어진 나라라고요?
다른 승객들을 따라 출입국 심사구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작은 하얀 로봇이 굴러와서 저에게 다가왔어요. 화면에 친근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 완벽한 영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게이트 찾는 걸 도와드릴까요? 로봇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어요. 머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샌프란시스코 우리 집 근처에서는 공항에서 로봇이 승객들과 대화하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뒤떨어진 한국에서는 로봇이 세계 언어로 도움을 제안하고 있었어요. 로봇에게 고개를 저으며 계속 걸어갔어요. 주변 모든 게 공상과학 영화 같았어요. 바닥이 너무 깨끗해서 위에 불빛들이 비치고 있었어요. 여기저기 디지털 화면들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죠. 사람들이 둥둥 떠다니듯 움직이고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여기는 아빠가 설명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가난해 보이지도 않고 뒤떨어져 보이지도 않았어요. 미국의 도움이 필요해 보이지도 않았고요. 출입국 심사줄에 서 있었어요. 한국 공무원이 제 여권을 보고 빠르게 도장을 찍어주었어요. 문제 없었어요. 질문도 없었고요. 그냥 효율적이고 친절했어요. 짐을 찾고 출구 쪽으로 향했어요. 세관구역 밖에서 젊은 한국 여성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죠. 검은 단발머리에 친절한 눈을 하고 있었어요. 비싸 보이는 청바지와 스웨터를 입고 있었어요. 에밀리? 저는 유나예요. 학생 가이드로 왔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나는 좋은 사람 같았지만 대화하는 게 긴장되었어요. 여기 모든 게 제가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거든요. 공항철도 쪽으로 걸어갔어요. 유나가 날씨 얘기도 하고 비행기 어땠는지도 물어보며 제잘제잘 말하고 있었어요. 영어가 완벽했어요. 우리 학교 친구들보다도 나았어요. 한국이 그렇게 뒤떨어진 나라라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기차가 정시에 도착했어요.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부드럽게 역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시끄러운 브레이크 소리도 없었어요. 흔들리거나 덜컹거리지도 않았고요. 그냥 부드럽고 조용한 움직임이었어요. 기차에 탔어요. 좌석이 편하고 깨끗했어요. 모든 게 상쾌한 냄새가 났어요. 집 근처 지하철처럼 늘 오래된 양말과 커피 냄새가 나는 게 아니었어요. 디지털 화면이 우리 위치와 다음 역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안내 방송이 한국어와 영어로 나오고 있었죠. 이 기차는 서울역까지 바로 가요. 유나가 설명해 주었어요. 2007년부터 이 시스템이 있었어요. 카드 하나로 전국의 기차, 버스, 심지어 편의점까지 다 쓸 수 있어요. 유나가 하는 말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어디서나 쓸 수 있는 카드 하나라고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교통수단마다 다른 카드가 필요했어요. 가끔 카드가 안 되어서 현금을 내야 할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 한국에서는 모든 게 퍼즐 조각처럼 딱딱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기차 창문을 통해 한국 시골이 빠르게 지나가는 걸 보고 있었어요. 현대적인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어요. 고속도로의 자동차들이 새 것이고 비싸 보였어요. 모든 게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성공적으로 보였어요. 머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싸우고 있었어요. 이럴 리가 없었어요. 아빠는 늘 한국이 미국 기술을 베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기차 시스템은 미국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나았어요. 이 건물들은 샌프란시스코 건물들보다 더 새 것이었고요.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건물이 엄청나게 크고 아름다웠어요. 유리와 강철이 예술작품처럼 곡선을 그리며 어우러져 있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공간을 움직이고 있었지만 어째서인지 붐비거나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모두가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거리는 바쁘지만 체계적이었어요. 모든 게 완벽하게 안무가 짜인 춤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여기가 정말 서울이에요? 유나에게 물었어요. 유나가 웃었어요. 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뭘 예상하셨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작은 건물들과 더러운 거리를 예상했었어요. 오래된 자동차들과 부서진 도로들을 예상했었죠. 미국의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곳을 예상했었어요. 그런데 서울은 미래 같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샌프란시스코보다 더 현대적으로 보였어요. 유나가 캠퍼스를 안내해 주었어요.
전통 한국 건물들이 최첨단 유리 건물들 옆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태블릿과 스마트폰을 들고 수업 사이를 오가고 있었어요. 모두 바쁘고 똑똑하고 성공적으로 보였어요. 이 대학교는 1949년에 설립되었어요. 유나가 말해주었어요. 한국 최고 사립대학 중 하나예요. 유나가 기숙사 방을 보여주었어요. 작지만 편안했어요. 침대와 책상, 작은 화장실이 있었어요. 창문으로는 서울 시내가 보였어요. 수백만 개의 불빛이 땅에 떨어진 별처럼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침대에 앉아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아빠에게 전화해서 로봇과 기차와 현대적인 건물들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어요. 왜 한국이 이런 모습이라고 말해주지 않았는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전화하지 않았어요. 대신 엄마가 준 하얀 봉투를 꺼냈어요. 신비로운 서울 주소가 적힌 종이를 펼쳤어요. 내일은 이곳을 찾아가 보려고 했어요. 내일은 엄마가 제게 발견하기를 원하는 게 뭔지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서울에서 셋째 날 아침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북촌 마을의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떨리는 손에 엄마가 준 주소를 들고 있었어요. 빗방울 때문에 종이가 젖어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한국 글자들이 보였어요. 여기 골목길들은 기차에서 봤던 현대적인 서울과 달랐어요. 오래된 한옥들이 좁은 길 양쪽으로 줄지어 서 있었어요. 이 집들은 수백 년 전 집들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이 오래된 집들도 잘 관리되어 있고 아름다워 보였어요. 정원들이 완벽했어요. 돌길들이 깨끗했고요. 아빠가 늘 설명하던 가난하고 지저분한 곳이 아니었어요. 주소를 다시 확인했어요. 북촌로 11길 5. 집들의 번호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모퉁이를 돌자 그 집이 보였어요. 다른 집들과 똑같아 보였지만 어째서인지 다른 느낌이었어요. 특별하고 중요한 느낌이었죠. 나무 대문까지 걸어가서 3번 두드렸어요. 안에서 발걸음 소리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대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할머니 한 분이 문간에 서 계셨어요. 은빛 머리를 깔끔하게 쪽지셨어요. 짙은 파란색 한복을 입고 계셨죠. 얼굴에 주름이 많았지만 눈은 밝고 예리했어요. 저를 보자 그 눈에 눈물이 가득 찼어요. 에밀리 할머니가 속삭였어요. 내 손녀야. 드디어 집에 왔구나. 손녀라고요?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어요. 이분이 자신을 제 할머니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제 할머니는 텍사스에 살고 계시는데요. 애플파이를 만들고 미국 드라마를 보시는 분이에요. 한국말을 하시거나 서울 전통가옥에 사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할머니가 손을 뻗어 부드러운 손으로 제 얼굴을 만지셨어요. 손가락이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내 나이 때 내 엄마와 똑같이 생겼구나. 할머니가 저를 집 안으로 안내하셨어요. 할머니가 꽃그림이 그려진 작은 도자기 찻잔에 차를 따라주셨어요. 나는 김미래야,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널 만나기 위해 20년을 기다려왔단다. 할머니가 다른 방으로 가시더니 큰 사진첩을 들고 돌아오셨어요. 겉표지가 낡고 발에 있었어요. 첫 번째 사진을 보고 숨이 턱 막혔어요. 한국 교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있었어요. 사진 속 여성은 우리 엄마였어요. 엄마는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었어요. 엄마는 서구적인 외모를 많이 물려받았어요. 갈색 머리에 큰 눈, 높은 코를 가지고 있어서 언뜻 보면 완전한 미국인처럼 보였죠. 그래서 아빠 가족들도 처음에는 엄마가 혼혈인 줄 몰랐어요. 결혼 후에야 엄마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한국인 정체성을 완전히 숨기라고 요구했던 거였어요. 저 역시 엄마가 혼혈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내 엄마는 반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이었어. 김미래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서울대학교에서 국문학을 공부했지. 유명한 교수가 될 예정이었단다. 한국 학생들로 가득한 교실에서 가르치는 엄마. 자랑스럽고 성공적이고 완전히 편안해 보이는 엄마. 페이지를 더 넘기며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말이 안 되었어요. 엄마가 언제 미국에 가셨어요? 물었어요. 1995년이야. 캘리포니아에서 공부할 장학금을 받았거든. 2년만 있을 예정이었는데 그때 내 아버지를 만났지. 김미래 할머니의 목소리가 슬퍼졌어요. 더 많은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미국 대학교에 있는 엄마. 금발 미국 친구들과 함께 있는 엄마.
사진 하나하나마다 점점 덜 한국인 같고 더 미국인 같아 보이는 엄마. 내 아버지와 결혼했을 때 그 집안에서 분명히 했단다. 더 이상 한국인이면 안 된다고. 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속삭였어요. 넌 미국에서 태어났지. 내 아버지는 내가 완전한 미국인이 되기를 원했어. 내 엄마는 그 집안의 편견으로부터 널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한국인 정체성을 숨기기로 했단다. 이제 왜 엄마가 그렇게 슬퍼 보였는지 이해했어요. 뒤에 남겨둘 수밖에 없었던 이 삶을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김미래 할머니가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한국 글자로 가득 찬 엄마의 옛 대학 노트들. 엄마가 연구로 받은 상들. 완벽한 한국 글씨로 학생들에게 쓴 편지들. 정말 똑똑했어. 김미래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한국 최고의 문학 교수 중 한 명이 될 수 있었는데. 하지만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했지. 집에 있는 엄마를 생각했어요. 부엌에서 조용히 움직이시는 모습. 아빠가 한국에 대해 하는 말에 모두 동의하시는 모습. 대화에서 한국 얘기가 나올 때 손이 떨리시는 모습. 20년 동안 거짓말을 하며 살아오셨어요. 아빠가 매일 자신의 조국을 모욕하는 동안 한국인이 아닌 척하며 지내오셨던 거예요. 김미래 할머니가 서랍에서 명함을 꺼내셨어요. 한국 글자와 영어가 함께 적혀 있었어요. 영어로는 김도윤, 대표이사, 한류엔터테인먼트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내 엄마의 제자 중 한 명이었어. 지금은 큰 연예기획사를 운영하고 있지. 널 만나고 싶어 해. 명함을 받았어요.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머리가 빙빙 돌았어요. 제가 저 자신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게 틀렸어요. 저는 반한국인이에요. 이 아름답고 오래되고 세련된 문화의 피가 제 혈관을 흐르고 있어요. 하지만 18년 동안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도 모른 채 부끄러워하며 살아왔어요. 창밖 서울 시내를 바라보았어요. 저 어딘가에 제 진짜 뿌리가 있어요. 제 진짜 역사가. 제 진짜 정체성이. 내일은 김도윤을 만날 거예요. 내일은 제가 정말로는 전혀 몰랐던 엄마에 대해 더 알게 될 거예요. 오늘 밤은 잃어버린 모든 세월들을 위해 슬퍼하고 있어요. 한국어를 배울 수 있었던 모든 세월들. 제가 누구인지 양쪽 모두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었던 모든 세월들. 하지만 어쩌면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저에게서 빼앗겼던 제 자신의 일부를 되찾을 방법을 아직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엄마가 늘 꿈꿔오셨던 두세 개를 잇는 다리가 아직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엘리베이터가 강남 유리 건물 20층까지 올라가고 있었어요. 김도윤의 사무실이 이 건물 꼭대기에 있었고 저는 엄마의 숨겨진 삶의 또 다른 조각을 만나러 가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부드러운 띵 소리와 함께 열렸어요.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이 바닥부터 천장까지 창문이 있는 복도로 저를 안내했어요. 서울이 아래로 불빛으로 덮인 거대한 회로 기판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도시가 강력하고 중요해 보였어요. 아빠가 늘 설명하던 뒤떨어진 곳과는 전혀 달랐어요. 김도윤이 모서리 사무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30살 정도로 보였고 친절한 눈과 비싼 정장을 하고 있었어요. 책상은 어두운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상장과 증서들로 덮여 있었어요. 뒤쪽 벽에는 제가 모르는 한국 배우들이 나온 영화 포스터들이 걸려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자 일어서서 살짝 인사했어요. 그러고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노트 하나를 꺼냈어요. 겉표지가 바랜 파란색 가죽이었고 오랜 세월 만져서 매끄러워져 있었어요. 이건 어머님 것이었어요. 조심스럽게 제 손에 놓으며 말했어요. 노트를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페이지마다 엄마의 깔끔한 글씨로 한국어가 빼곡히 쓰여 있었어요. 글자는 읽을 수 없었지만 한 줄 한 줄에서 열정과 지성이 느껴졌어요. 이건 그냥 메모가 아니었어요. 문학과 학문을 사랑했던 뛰어난 학자의 생각들이었어요. 다이애나 교수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이셨어요. 김도윤이 말했어요. 이야기가 서로 다른 문화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문학에는 국경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미국과 한국 문학에 관한 책을 쓰려고 하셨어요. 어려운 역사에도 불구하고 두 문화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었는지 보여주고 싶어 하셨거든요. 미국이냐 한국이냐. 아빠 가족이냐 자신의 뿌리냐. 제 미래냐 자신의 과거냐. 엄마는 저를 선택하셨어요. 제가 미국에서 더 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숨기기로 하셨어요. 김도윤의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어요. 용감한 선택이셨어요. 하지만 그게 유일한 선택은 아니었을 텐데요. 흐려진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뜻이에요? 아버님 가족이 완전한 미국인이 되라고 요구했지만 두 문화를 모두 기념하는 한국계 미국인 가족들이 많아요. 둘 다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그의 말이 배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엄마는 선택할 필요가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있었어요. 제가 저 자신의 양쪽 모두를 알며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엄마가 미국인이면서도 한국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하지만 엄마는 젊고 두렵고 사랑에 빠져 있었어요. 숨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오후 내내 혼자서 서울 거리를 걸었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었어요. 집에 전화해야 했어요. 엄마에게 모든 걸 안다고 말해야 했어요. 하지만 무서웠어요. 이 전화를 하면 모든 게 영원히 바뀔 거예요. 모든 게 이해되던 단순한 미국 생활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거예요. 여보세요? 엄마 목소리가 멀고 피곤하게 들렸어요. 엄마, 저예요. 에밀리. 한국은 어때? 재미있게 지내고 있어?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바로 이거였어요. 우리 가족을 파괴하거나 마침내 치유할 진실의 순간이. 엄마, 북촌마을에 갔어요. 엄마가 준 주소를 찾아갔어요. 엄마? 거기 계세요? 김 할머니를 만났어요. 엄마 사진들을 봤어요. 서울대학교에 대해 알았어요. 엄마가 포기한 삶에 대해서도. 전화 저편에서 엄마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부드럽고 조용한 흐느낌이 제 마음을 산산조각 냈어요. 정말 미안해, 에밀리. 정말 여러 번 말하고 싶었어. 하지만 무서웠어. 널 잃을까봐. 널 보호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나 자신을 보호하고 있었어. 우리 정체성의 양쪽 모두를 위해 싸우기엔 너무 겁이 났어. 도시 불빛이 눈물로 흐려졌어요. 자동차들이 작은 빛나는 개미처럼 다리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저 어딘가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이 정확히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는지 알며 살아가고 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엄마에게 말했어요. 서울에 다시 와서 엄마가 다니셨던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제가 누구인지 양쪽 모두를 자랑스러워하고 싶어요. 그래, 눈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 나도 그걸 원해. 함께 해보자. 더 이상 숨지 말고. 아빠는 어떻게 하죠? 아빠는 다른 문화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에 자신의 모든 정체성을 걸고 있었어요. 자기 딸이 반 한국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함께 말하자. 엄마가 마침내 말씀하셨어요. 이제 모든 비밀이 끝날 때야. 전화를 끊고 나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어요. 내일은 미국으로 돌아갈 거예요. 내일은 아빠와 마주 서서 진실을 말할 거예요. 내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대화를 시작할 거예요. 비행기가 샌프란시스코에 털썩 내려앉으며 온몸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3주 전에 떠났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익숙한 공항 터미널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광고는 영어로만 되어 있었어요. 안내방송도 한 언어로만 나오고 있었어요. 서울의 여러 언어로 말하는 로봇들과 표지판들을 본 후에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이 작고 제한적으로 보였어요. 아빠가 수함을 찾는 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싼 정장을 입고 자신 있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한국은 어땠니? 집 앞에 차를 세우며 아빠가 물었어요. 아빠가 설명하신 것과는 달랐어요. 제가 말했어요. 앞유리를 통해 완벽한 정원과 완벽한 전망을 가진 우리의 완벽한 집이 보였어요. 모든 게 아메리칸 드림의 잡지 사진 같았어요. 함께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엄마가 부엌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역시 달라 보였어요. 더 곱게 서 있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눈이 슬프고 불안한 대신 맑고 단호했어요. 엄마도 결정을 내리셨어요. 집에 온 걸 환영해, 얘야 하며 꽉 안아주셨어요. 그 포옹에서 20년간 숨겨온 아픔과 사랑과 후회가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이 마지막으로 평범한 저녁을 먹을지도 모르는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하지만 평소에 스테이크와 감자 대신 엄마가 한국 음식을 준비하셨어요. 식탁이 김치, 불고기, 잡채, 밥에 작은 접시들로 덮여 있었어요.
냄새가 풍부하고 복잡했고 평소 우리 식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빠가 음식을 독이라도 될 것처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게 다 뭐야? 물었어요. 한국 음식이에요. 엄마가 단순하게 말씀하셨어요. 제 고향 음식이요. 고향이라는 말이 연기처럼 공중에 떠 있었어요. 아빠 얼굴에 수십 가지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다이애나 뭘 하고 있는 거야? 엄마가 앉아서 무릎에 손을 포겠어요. 마침내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걸 그만두기로 결정한 사람처럼 차분하고 강해 보였어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패트릭. 에밀리가 진실을 알아요.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걸 알아요. 당신과 결혼하기 위해 제 직업과 문화를 포기했다는 걸 알아요. 당신 가족이 저에게 강요한 선택에 대해서도 알고요. 아빠가 저를 바라보며 돌아섰어요. 에밀리야, 내 엄마는 이제 미국인이야. 20년 동안 미국인이었어. 이 한국 얘기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빠가 하는 모든 말에 고개를 끄덕이던 순종적인 딸이 아니었어요. 서울의 빛나는 고층 빌딩들과 고대 사찰들을 본 사람이에요. 한국인 할머니를 만나고 엄마의 빼앗긴 꿈에 대해 배운 사람이에요. 저에게는 중요해요, 아빠. 저는 반한국인이에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서울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제가 누구인지 양쪽 모두를 자랑스러워하고 싶어요. 이해가 안 돼 속삭였어요. 널 위해 모든 걸 해줬는데. 최고 학교, 최고 기회, 미국이 줄 수 있는 최고 생활을. 왜 그걸로 충분하지 않은 거야? 식탁 너머로 손을 뻗어 아빠 손을 만졌어요. 피부가 차갑고 축축했어요. 충분해요, 아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미국인인 것과 한국인인 것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둘 다 될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은 절대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아빠가 말했어요. 그럼 어쩌면 새로운 가족 태도를 선택할 때인지도 몰라요.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편견보다 사랑을 선택할 때일지도 모르고요. 아빠가 오랫동안 접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18년간의 생각과 편견과 씨름하는 동안 한국 음식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자신의 아내와 딸이 완전한 미국인이 아니라는 생각과 씨름하고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열등하다고 불렀던 문화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생각과요. 마침내 젓가락을 집어들었어요. 불고기를 조금 집어 먹으며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천천히 신중하게 씹었어요. 맛있네, 놀란 듯한 목소리로 인정했어요. 그날 밤 방에 앉아서 김 할머니가 주신 사진들을 보고 있었어요. 젊은 교수였던 엄마 사진들. 엄마를 사랑하고 존경했던 한국 학생들 사진들. 목적과 자부심과 문화적 풍요로움으로 가득한 삶의 사진들. 하지만 제 미국 어린 시절 사진들도 보았어요. 생일 파티와 졸업식과 가족여행들. 이 기억들도 진짜였어요. 이 삶도 제 한국 뿌리만큼이나 저를 만들었어요. 더 이상 그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었어요. 다음 몇 주 동안 모든 게 천천히 바뀌었어요. 엄마가 정기적으로 한국 음식을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설거지를 함께 하면서 기본적인 한국어 표현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서울과 제자들, 그리고 20년을 기다렸던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아빠는 더 힘들어했어요. 가끔 온라인에서 한국 뉴스를 보며 그렇게 오랫동안 모욕했던 나라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걸 봤어요. 가끔 엄마에게 한국 문화에 대해 물어보다가 호기심을 보인 자신이 부끄러운 듯 보였어요. 하지만 노력하고 있었어요.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은 30년 전 부산에서 이민 온 친절한 분이었어요. 많은 한국계 미국인 학생들이 자신의 뿌리와 다시 연결되고 싶어서 온다고 하셨어요. 혼자가 아니야,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6개월 후 다시 서울행 비행기에 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체성에서 도망치는 혼란스러운 교환학생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태생적 권리를 찾으러 돌아가는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었어요. 김 할머니가 인천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를 안으시며 한국어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할머니 말의 일부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집에 온 걸 환영한다, 손녀야. 할머니를 안으며 아직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집에 와서 기뻐요, 할머니. 마침내 집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거든요. 집은 한 곳이나 한 문화나 한 언어만이 아니에요.
집은 사과나 부끄러움 없이 완전한 자신이 될 수 있는 어느 곳이든이에요. 집은 제가 늘 되어야 했던 달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